도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도연은 멈춰섰다.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할 말 없어. 아니, 어떻게 이혼을 그렇게 쉽게 말해? 쉽게. 20년 참은 게 쉬워 보여. 민석이 일어났다. 나도 힘들었어. 내가 일만 하니까 나는 뭐야? 집에서 혼자. 도연은 웃음이 나왔다. 집에서 혼자. 그래서 골프 치고 친구들 만나고 여행 다녔어. 그게 뭐가 잘못됐어?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도연은 민석을 똑바로 봤다. 그래. 당신 인생. 내 엄마 장례식 날에도 당신 인생이 더 중요했지. 민석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정말 비행기가. 거짓말 그만해.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SNS 다 봤어. 바닷가에서 웃고 있던 거. 그 여자랑.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 12층. 김도연은 오늘도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45의 나이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고 중견 제조업체 대표답게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신제품 출시 일정부터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건, 공장 증설 계획까지 다뤘다. 도연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26에 어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공장을 이어받았을 때만 해도 직원이 10명도 안 됐지만 지금은 200명이 넘는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래처들도 많았고 밤샘 작업과 자금난으로 잠 못 이루던 날들도 많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땀이 배어 있는 공장이었으니까.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이었고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전화를 받자마자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보호자분이시죠? 어머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다. 회의실을 나서며 비서에게 말했다. 오늘 일정 다 취소해. 어머니 병원에 가봐야겠어.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하는데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답답했다. 핸들을 꽉 쥐었다. 어머니는 3년 전부터 투병 중이셨는데 처음엔 가벼운 증상이었지만 점점 악화됐고 지난달부터는 중환자실에 계셨다. 도연은 매일 아침 병원에 들렀다. 회사 가기 전에도 퇴근 후에도 어머니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 이야기, 옛날 이야기, 별것 아닌 일상까지. 어머니는 가끔 눈을 뜨시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다. 도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괜찮아요. 엄마, 저 튼튼해요. 도연은 애써 웃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중환자실 앞에 주치의가 기다리고 있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꽂혔다. 도연은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심전도 기계의 신호음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도연은 어머니 손을 잡았는데 차가웠다. 엄마, 저예요. 도연이에요.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시며 입술을 움직이셨다. 도연아,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네, 엄마. 여기 있어요. 너 고생 많았다. 이제 편히 살아라. 무슨 말씀을. 엄마 곧 나으실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민석이랑 잘 지내거라. 가정은 지켜야 한다. 어머니는 늘 그 말씀을 하셨다. 남편 서민석을 좋아하셨는데 예의 바르고 말을 잘한다고 하셨다. 도연은 대답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속으론 복잡했다. 민석과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으니까. 중환자실을 나와 복도에서 민석에게 전화했는데
한참 만에 받았다. 응. 나야. 민석의 목소리는 무심했다. 여보, 엄마 상태가 안 좋아. 병원에 와줄 수 있어. 지금. 좀 바쁜데. 엄마가 위독하다고. 알았어. 알았어. 저녁쯤 갈게. 전화가 끊겼고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민석은 요즘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친구들 만난다고 작업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민석은 10년 전부터 거의 일을 하지 않았는데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했지만 프로젝트는 거의 없었다. 결국 도연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했고 처음엔 이해했다.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었다. 민석은 집에서 게임하고 골프 치고 친구들과 술 마셨다. 도연이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돌아와도 민석은 소파에 누워 있었다. 오늘 힘들었어. 도연이 말하면 민석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나도 피곤해. 친구들이랑 모임 있어서. 집안일도 도연 몫이었는데 청소, 빨래, 식사 준비까지 다 해야 했다. 나중엔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지만 민석은 불평했다. 돈 쓰는 데가 한두 군데야. 가사 도우미까지 쓰냐? 그럼 여보가 해줄래? 내가 왜 그런 걸 해? 난 디자이너야.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지치는 게 싫었지만 그래도 참았다. 어머니 말씀이 있었으니까. 가정은 지켜야 한다고.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민석이 병원에 왔는데 골프복 차림이었다. 어디 갔다 와? 친구들이랑 라운딩. 장모님이 위독하다는데 골프를 쳐? 아침에 약속했던 거야. 취소하면 민폐잖아. 민석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고 도연은 말문이 막혔다. 중환자실을 들여다보던 민석이 말했다. 근데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 배고픈데. 지금 그게 중요해. 뭐, 우리가 여기 있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도연은 민석을 쳐다봤는데 차가운 눈빛이었다. 민석은 못 본 척하며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고 누군가와 웃으며 문자를 주고받았다. 도연은 알고 있었다. 민석이 요즘 이상하다는 걸. 밤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을 숨기고 향수 냄새가 달라졌다는 걸. 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알면 무너질 것 같았고 2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끝날 것 같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금 안정을 찾으셨고 의사는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도연은 병원에 머물렀지만 민석은 먼저 집에 갔다. 내일 아침 일찍 약속 있어. 먼저 갈게.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도연은 창밖을 봤는데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문득 20년 전이 떠올랐다. 민석과 처음 만났을 때 민석은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다. 말을 잘했고 꿈이 컸으며 도연은 그런 민석이 좋았다. 결혼 초반엔 행복했는데 민석도 일했고 둘이 함께 미래를 그렸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달라졌다. 도연이 성공할수록 민석은 작아졌는데 열등감이었을까? 민석은 도연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내가 디자이너인데 왜 제조업체 사장 부인 노릇을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들이 놀려. 처가살이 한다고. 우리 집인데 무슨 처가살이야. 어쨌든 내 돈으로 사는 거잖아. 말다툼이 잦아졌고 도연은 지쳤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 때문에 참았으며 지금도 참고 있었다. 새벽 2시 도연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봤는데 작아 보였다. 한때 억척스럽게 공장을 지키던 어머니가 지금은 기계의 의지에 숨쉬고 계셨다. 도연은 눈물을 닦았다. 약해지면 안 됐다. 회사도 지켜야 하고 어머니도 지켜야 하고 가정도 지켜야 했지만 버거웠다. 혼자 다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웠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민석이었는데 문자 한 통이었다. 내일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3일 정도 있다가 올게.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복도는 고요했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 들렸다. 도연은 창밖을 봤는데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도연은 병원 복도 의자에서 눈을 떴다. 목이 뻐근한 걸 보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모양이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복도는 새벽답게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간호사의 다급한 발소리가 복도를 가로질러 다가왔고 도연은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보호자분, 어머님 상태가 또 나빠지셨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연은 중환자실을 향해 뛰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심전도 그래프가 불규칙하게 흔들렸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도연은 유리창에 손을 짚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1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중환자실 문을 열고 나왔다. 그의 표정만으로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도연은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가족분들 오셨나요?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가까스로 대답했다. 저밖에 없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오늘 안으로 임종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가족분들께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무정하게 꺼져 있었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고 3번째 시도 끝에 도연은 문자를 보내는 수밖에 없었다. 엄마 상태 위급해. 당장 와.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고 도연은 외삼촌과 이모, 사촌 동생들에게 차례로 연락을 돌렸다. 그들은 다행히 1시간도 안 돼 병원에 도착했다. 오전 10시, 어머니는 도연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점점 차가워져가는 어머니의 손을 느끼면서 도연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어머니를 불렀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다. 엄마, 가지 마.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외삼촌이 도연의 어깨를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도연아, 이제 보내드려야지.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에 마련됐고 절차를 밟고 빈소를 꾸리고 부고를 돌리는 모든 일을 도연 혼자 처리해야 했다. 친척들이 민석이는 어디 있어? 라고 물을 때마다 도연은 지금 오고 있을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 민석은 여전히 연락이 안 됐지만 그 사실을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오후 3시가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빈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회사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 어머니 지인들이 줄을 이어 들어왔고 도연은 상주로 앉아 끝없이 절을 받았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표정만은 무너뜨리지 않으려 애썼는데 조문객들이 사위분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그 노력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곧 오실 겁니다. 도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없으면 안 되죠? 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도연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라고 변명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체면이 조금씩 구겨지는 기분이었다. 저녁 6시가 되어도 민석은 나타나지 않았고 친척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갔다. 아니, 사위가 장례식에 없다는 게 말이 돼. 도연이가 불쌍해서 어떡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이 없어. 그런 말들이 빈소 안을 떠돌았고 이모가 도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도연아, 민석이한테 다시 연락해봐.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도연의 대답에 이모는 화가 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도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밤 9시 도연은 잠깐 빈소를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다. 핸드폰을 열었지만 민석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고 습관처럼 SNS를 열었을 때
민석의 계정이 눈에 들어왔다.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건 제주도 해변 사진이었다. 파란 바다와 밝은 햇살 아래에서 웃고 있는 민석,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도연은 숨이 막혔다. 게시물에는 해시태그 힐링, 해시태그 제주여행, 해시태그 행복한 시간 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고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부럽다, 좋겠다, 누구세요, 옆에 분? 그리고 민석의 답글, 친구예요. 도연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은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받고 있는데 민석은 제주도 바닷가에서 여자와 함께 웃고 있었다. 눈물이 났다. 억울했고 화가 났지만 도연은 울 수도 없었다. 다시 빈소로 들어가야 했으니까. 자리에 앉아 조문객을 맡고 있을 때 회사 부사장이 들어왔고 사장님, 힘내세요.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물었다.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결국 급한 일이 있어서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부사장은 그렇군요. 라고 짧게 대답하며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이상하다고. 장례 이틀째 아침이 밝았지만 민석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밤새 빈소를 지킨 도연의 눈밑은 퉁퉁 부어 있었고 친척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다. 외삼촌이 도연아, 이건 아니다. 민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도연은 죄송해요, 삼촌. 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왜 미안해? 민석이가 미안해야지. 외삼촌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이모도 내가 민석이 부모님한테 전화할까? 이건 정말 아니야. 라고 거들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체면은 구겨졌고 더 큰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서야 민석에게서 문자가 왔다. 미안. 비행기 연착돼서 못 가겠어. 조의금은 보낼게.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조의금이라는 단어를 곱씹었다. 지금 필요한 게 돈인가? 필요한 건 옆에 서 있어줄 사람이었고 손을 잡아줄 사람이었고 함께 슬퍼해줄 사람이었다. 도연은 답장하지 않았다. 장례 마지막 날, 발이 나는 날이 왔다. 도연은 영정사진을 들고 영구차에 올랐고 친척들이 뒤따랐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 내내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는데 서울거리는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커피를 마시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도연의 세상은 멈춰 있었다. 어머니를 보내는 이 길에 남편은 옆에 없었고 그 사실이 도연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화장이 끝나고 납골당에 어머니를 모신 뒤 도연은 어머니 사진 앞에 절을 올리며 엄마, 편히 쉬세요. 이제 아프지 마세요. 라고 속삭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친척들도 함께 울었다. 외삼촌이 도연을 안아주며 도연아, 고생 많았다. 이제 좀 쉬어. 라고 말했지만 도연은 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면 민석을 마주해야 했으니까. 저녁 8시 도연은 집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집 안은 불이 꺼져 있었고 민석은 아직 안 들어온 모양이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탁자 위에 골프 잡지를 집어들었다가 그대로 바닥에 던져버렸다. 화가 났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도연은 눈물을 닦으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약해지면 안 됐다. 하지만 너무 버거웠다. 자정이 넘어 민석이 캐리어를 끌고 집에 들어왔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을 지나는 그를 보며 도연은 소파에 앉은 채 말없이 바라봤다. 민석은 도연을 보고 멈칫하더니 왔어. 장례 잘 치렀어? 라고 물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고
민석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미안해. 진짜 비행기가 연착돼서. 라고 변명했다. 제주도는 어땠어?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고 민석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뭐. 그냥 친구들이랑. SNS 봤어. 도연의 말에 민석은 아, 라고만 대답하며 말을 잃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민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 변호사 만날 거야. 변호사. 왜? 민석이 물었고 도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이혼하려고.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지만 도연은 이미 방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갑자기가 아니야. 20년 동안 참았어. 라는 말을 남긴 채 문을 닫았다. 민석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 도연아, 문 열어봐.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20년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잠을 설친 채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바라봤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세수를 하고 옷을 입어야 했다. 장례 때문에 일주일을 비운 회사에는 쌓인 일이 많을 테니까. 거실로 나오자 민석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도연은 그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다. 민석이 뒤에서 말을 걸었다. 도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도연은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할 말 없어. 아니, 어떻게 이혼을 그렇게 쉽게 말해? 민석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고 도연은 차갑게 웃었다. 쉽게. 20년 참은 게 쉬워 보여. 민석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도 힘들었어. 내가 일만 하니까 나는 뭐야? 집에서 혼자. 그 말에 도연은 웃음이 나왔다. 집에서 혼자. 그래서 골프 치고 친구들 만나고 여행 다녔어. 그게 뭐가 잘못됐어?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민석의 대답에 도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당신 인생. 내 엄마 장례식 날에도 당신 인생이 더 중요했지. 민석의 표정이 굳었고 그는 그건 정말 비행기가. 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도연은 그 말을 끊었다. 거짓말 그만해.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SNS 다 봤어. 바닷가에서 웃고 있던 거. 그 여자랑. 민석은 말을 잃었고 도연은 더 이상 그와 대화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 채 현관문을 열었다. 변호사 선임하고 연락할게. 도연이 문을 닫고 나오자 민석의 목소리가 문 뒤에서 들렸다. 도연아, 정말 후회할 거야. 하지만 도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차에 앉아 한숨을 쉬는데 손이 떨렸지만 도연은 시동을 걸고 회사로 향했다. 출근길 라디오에서 경쾌한 음악이 흘렀지만 지금 음악을 들을 기분이 아니어서 라디오를 껐고 그렇게 조용한 차 안에서 회사에 도착했다. 직원들이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며 도연을 맞았고 도연은 괜찮아요. 다들 수고했어요. 라며 애써 웃었다.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에 앉으니 쌓인 서류가 산더미였지만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해도 집중이 안 됐다. 민석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제주도 사진 속 여자의 얼굴도 함께 떠올랐다.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갔고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 남편분 장례식에 안 오셨대. 정말? 그게 말이 돼? 제주도 여행 갔다더라. 세상에,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도연은 숟가락을 놓았다. 식욕이 사라졌고 벌떡 일어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소문이 회사 안에서도 아마 밖에서도 퍼진 것이다.
창피했다. 도연은 이마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오후 내내 회의가 이어졌고 도연은 최대한 집중하려 했지만 직원들의 눈빛이 신경 쓰였다. 동정하는 눈빛, 안쓰럽게 보는 눈빛. 도연은 그런 시선이 싫었다.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도연은 집에 가기 싫었다. 민석을 마주하기 싫어서 차를 몰고 어머니가 혼자 사시던 아파트로 갔다. 도연이 사들였던 그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은 조용했고 어머니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거실을 둘러보니 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소파, 어머니가 키우시던 화분, 어머니가 보시던 안경.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어머니는 안 계셨다. 도연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고 어머니가 자주 입으시던 카디건을 꺼내 얼굴에 대고 냄새를 맡았다. 눈물이 났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울다가 책상 위 사진첩이 보여 꺼내 펼쳤다. 어린 도연이 어머니와 손잡고 웃고 있는 사진, 대학 졸업식 날 자랑스럽게 웃고 계시던 어머니, 그리고 결혼식 사진. 그때만 해도 민석은 믿음직스러워 보였고 어머니도 도연아, 민석이 좋은 사람이다.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다. 도연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엄마, 미안해요. 약속 못 지켜서.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라 하셨지만 지킬 수 없었고, 아니, 지키고 싶지 않았다. 민석과의 결혼은 이미 껍데기였으니까. 도연은 사진첩을 덮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어머니 통장과 서류가 들어 있었고 그중 토지 대장을 꺼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경기도 외곽의 땅은 원래 작은 밭이었지만 몇 년 전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가치가 수십 배로 뛰었다. 도연은 그 땅을 팔 생각이 없었지만 민석은 작년부터 계속 그 땅 팔아서 투자하자. 돈을 굴려야지. 라고 말했고 도연이 싫어. 엄마가 주신 건데. 라고 거절하면 감상에 젖어서 뭐해. 돈이 최고야. 라며 조르다가 포기한 듯 보였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다. 민석이 결혼 생활을 유지한 이유는 그 땅 때문이었고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절반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도연은 이를 악물었다. 절대 안 돼.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핸드폰을 꺼내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다. 평이 좋은 곳에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했고 내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라는 답변에 좋습니다. 라고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도연의 마음속엔 무언가 타오르고 있었다. 분노였고 배신감이었고 그리고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사진을 꺼내 액자에 넣고 사진 앞에 절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지켜야 할 게 달라진 것 같아요.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읽어주신 것들도 지켜야 하고요.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진 속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웃고 계셨고 도연은 눈물을 닦은 채 집을 나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이제 민석과 마주할 준비가 됐고, 아니, 마주할 필요도 없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면 모든 게 시작될 테니까.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문을 열자 민석은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다. 도연을 보고도 말하지 않았고 도연도 말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부터 전쟁이 시작될 것이지만 도연은 준비가 돼 있었다. 20년 참았고 이젠 싸울 차례였다. 눈을 감자 이번엔 잠이 왔고 깊은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나 거울을 보니 얼굴이 한결 나아 보였다. 잠을 제대로 잔 게 오랜만이어서인지 기분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하며 스스로를 다잡았는데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거실로 나오니 민석은 아직 방문을 닫은 채 자고 있었고 도연은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고 아침 교통체증을 뚫고 도착한 고층 빌딩 15층에는 법률사무소 정혜진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깔끔한 인테리어의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고 접수 직원이 미소 지으며 예약하신 김도연 대표님이시죠? 라고 물었다.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직원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며 안내했고 도연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정해진 대학 동기였고 졸업 후 20년 만에 만나는 것이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도연아, 오랜만이다. 라고 맞았고 도연도 혜진아, 그동안 잘 지냈어. 라며 악수했다. 혜진은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모습에서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자리에 앉자 혜진이 전화로 대충 들었는데 이혼 상담이라고? 라고 물었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결혼 20년, 민석이 일을 하지 않은 것, 어머니 장례식에 오지 않은 것, 제주도에서 여자와 함께 있던 것. 말하면서 목이 메었지만 혜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하며 들었다. 도연이 이야기를 마치자 혜진이 말했다. 도연아, 힘들었겠다. 근데 이혼은 전쟁이야. 각오해야 해. 알아. 그래서 너를 찾은 거야. 도연의 대답에 혜진은 미소 지으며 잘 찾아왔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고 도연은 고마워, 혜진아. 라고 대답했다. 혜진은 서류를 꺼내며 먼저 상황을 정리해보자. 재산이 어떻게 돼? 라고 물었고 도연은 회사와 아파트 그리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땅에 대해 설명했다. 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그 땅이 어디야? 라고 물었고 도연이 경기도 파주. 개발 예정지야. 라고 대답하자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가치가 상당하겠는데 한번 알아봐야겠다. 부동산 전문가한테 의뢰할게. 라고 말하며 메모했다. 그리고 남편분 외에도 증거가 있어? 혜진의 질문에 도연은 SNS 사진밖에 없어. 라고 대답했고 혜진은 그것만으론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라며 사설조사 기관에 맡기자. 남편분 행적을 추적하는 거야. 라고 제안했다. 도연은 망설이며 그게 좀 그렇지 않을까. 라고 말했지만 혜진은 단호한 목소리로 도연아, 지금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야. 싸워서 이겨야 해. 라고 말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부탁할게. 라고 대답했고 혜진은 좋아. 내가 알아서 진행할게. 우리 대학 때처럼 힘내자. 라며 미소 지었다. 도연은 사무실을 나서며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됐다. 일주일이 지나고 혜진에게서 도연아,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어. 라는 연락이 왔다. 도연은 지금 갈게. 라고 답하고 회사 일을 마무리한 뒤 사무실로 갔는데 혜진은 서류를 펼쳐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앉아. 혜진의 말에 도연이 자리에 앉자 혜진이 말했다. 조사 결과 나왔어. 남편분 외도 맞아? 도연은 숨을 들이켰다. 알고 있었지만 확인되니 충격이었고 혜진은 사진을 꺼냈다. 민석이 어떤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카페에서 친밀하게 마주 앉아 있는 모습. 도연은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저 여자는 누구야?
도연의 질문에 혜진이 답했다. 최유진이라고 32살 인플루엔서래. 혜진은 태블릿을 보여줬는데 최유진의 SNS 계정에는 명품 가방과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사진들이 가득했고 댓글에는 부러워하는 말들이 달려 있었다. 도연은 화면을 내려다보며 민석이가 뭘 믿고 저런 여자랑. 이라고 중얼거렸고 혜진이 차갑게 말했다. 돈이지 뭐. 최유진은 남편분을 돈 많은 사업가로 알고 있대. 남편분이 거짓말한 거야. 당신 회사 얘기하면서. 도연은 기가 막혔다. 내 회사를 이용해서. 혜진은 서류를 넘기며 그리고 이것 좀 봐. 라고 말했는데 그건 부동산 감정 평가서였다. 그 땅이 있잖아. 곧 대규모 개발 들어간대. 현재 시세로 300억. 그리고 개발 완료되면 500억 넘을 거래. 혜진의 설명에 도연은 눈이 커졌고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땅이 그렇게 큰 가치가 있을 줄 몰랐다. 혜진이 말을 이었다. 더 있어. 남편분이 작년부터 그 땅 관련해서 알아본 흔적이 있어.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기록, 개발 정보 열람 기록 다 나와. 노린 거지. 이혼하고 재산 분할로 절반 가져가려고?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화가 치밀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 사랑했다고 믿었던 남편이 결국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약해지면 안 됐다. 혜진이 도연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도연아, 울지 마. 이제 우리가 이길 차례야. 증거 다 있어. 외도, 가정 유기, 재산 편취 의도까지 재산 분할 최소화할 수 있어. 오히려 위자료 받을 수도 있고. 정말? 도연의 물음에 혜진은 자신감 있게 웃으며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라고 대답했고 도연도 따라 웃었다. 가슴속에 희망이 생겼다. 질 수 없었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것들을 지켜야 했다. 도연은 결심을 굳히며 말했다. 혜진아, 부탁해. 끝까지 싸울게. 그래? 그 정신이야. 두 사람은 악수했고 이제 전쟁이 시작됐지만 도연에겐 든든한 아군이 있었다.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올라 핸드폰을 보니 민석에게서 저녁에 이야기 좀 하자. 문자가 와 있었다. 도연은 문자를 지웠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었고 이제 법정에서 만나면 됐다. 시동을 걸고 회사로 향하며 창밖으로 서울 거리를 바라봤다. 사람들은 바쁘게 걷고 있었고 도연도 바빴다. 싸워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다. 준비가 됐으니까. 회사에 도착해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꺼냈다. 회사 확장 계획서였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공장을 더 키울 계획이었다. 도연은 펜을 들어 계획서에 사인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석 없는 삶, 혼자 서는 삶. 하지만 도연은 준비가 돼 있었다. 어머니가 그랬듯이 강하게 살아갈 것이었다. 일주일 후 도연에게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회사 사무실로 온 것이었고 비서가 사장님, 법무법인에서 온 우편입니다. 라며 가져왔다. 도연은 봉투를 받아 발신인을 확인했는데 법무법인 정도. 민석이 선임한 변호사였다. 뜯어보니 내용 증명이었고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도연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는데 민석은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었다. 회사 지분과 아파트, 그리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땅까지. 모두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주장이었다. 도연은 코웃음 쳤다. 결혼 기간 중이라니 민석이 뭘 했다고.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도연이 번 돈 쓴 게 전부였는데 문서 마지막에는 20년간 가정을 지키며 헌신한 배우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다. 는 문구가 있었고 도연은 종이를 책상에 던졌다.
가정을 지켰다고? 장모 장례식에도 안 온 사람이? 도연은 곧바로 혜진에게 전화했다. 혜진아, 민석 쪽에서 내용 증명 보냈어. 받았어. 나한테도 사본 왔더라. 걱정 마. 예상했던 수순이야. 혜진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우리도 답변서 보낼 거야. 그리고 반소 제기할 거고. 라고 덧붙였다. 반소? 도연이 묻자 혜진이 설명했다. 응. 위자료 청구. 민석이 먼저 혼인 관계 파탄시킨 거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게 하자. 며칠 후 민석이 집에서 나갔다.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간다고 했고 도연은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숨막혔으니까. 민석이 나간 뒤 집은 조용해졌고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공간을 바라봤다.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20년 만에 혼자가 됐지만 외롭지 않았고 오히려 자유로웠다. 핸드폰이 울리자 회사 부사장이었다. 사장님, 공장 증설건 회의 준비됐습니다. 도연은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라고 답하고 회사로 향했다.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고 부사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현재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었습니다. 증설이 필요합니다. 화면에 뜬 그래프를 보니 매출은 꾸준히 올랐고 수주 물량도 계속 늘었다. 부사장이 말을 이었다. 파주 부지에 새 공장 건설을 제안합니다. 파주. 어머니가 물려주신 땅이 있는 곳이었다. 도연은 생각했다. 그 땅을 개발하는 것,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찬성하셨을 것이다. 땅을 놀리는 것보다 활용하는 게 낫다고. 도연이 말했다.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임원들이 박수쳤고 도연은 미소 지었다. 회의가 끝나고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고 빌딩들이 빼곡한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 도연도 그 중 하나였다. 싸우고 버티고 이겨내는 사람. 핸드폰이 다시 울렸고 혜진이었다. 도연아, 민석 쪽에서 또 연락 왔어. 합의하자고. 재산 반반 나누면 소송 안 하겠대. 도연은 웃었다. 거절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답변 보낼게. 전화를 끊고 도연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 이메일을 확인했다. 거래처에서 새 주문이 들어왔고 도연은 답장을 보냈다. 일은 계속됐다. 민석과의 전쟁 중에도 회사는 돌아갔고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집에 걱정이 없으니까. 저녁이 되어 도연은 퇴근 대신 어머니 납골당으로 갔다. 한 달 만이었다. 꽃을 사서 어머니 앞에 놓고 엄마, 저예요. 라고 말하며 어머니 사진을 봤다. 따뜻한 미소가 여전했다. 엄마, 저 이혼해요. 민석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엄마가 실망하실까 봐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어요. 말하니 마음이 편해졌고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다. 도연은 계속 말했다. 엄마가 물려주신 땅에 공장 지을 거예요. 엄마 이름으로 장학재단도 만들 거예요. 엄마가 평생 일하신 거 헛되지 않게 할게요. 도연은 어머니 사진에 절하고 돌아서서 걸어 나왔다. 납골당을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웠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는데 경제 뉴스가 나왔다. 부동산 개발, 기업 실적, 주가 동향. 도연은 귀 기울여 들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고 도연도 계속 나아가야 했다. 며칠 후 혜진이 도연을 불렀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혜진이 서류를 준비해 놓고 있었고 이게 뭐야? 라고 묻자 혜진이 답했다. 소장이야. 내일 법원에 제출할 거야. 도연은 서류를 받아 읽었다. 이혼 청구 소장이었고 청구 원인에는 민석의 외도와 가정유기,
혼인 파탄이 적혀 있었다. 증거 목록도 두꺼웠는데 사진과 통화 기록, 증언, 금융 거래 내역. 혜진이 모은 것들이었다. 혜진아, 대단하다. 도연이 감탄하자 혜진은 자신감 있게 웃으며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이겨야 하니까. 라고 말하고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 봐. 민석이 최유진한테 돈 쓴 내역이야. 얼마나? 도연이 묻자 혜진이 답했다. 지난 6개월간 5천만 원? 당신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았어. 한도까지 다 썼더라. 도연은 어이가 없었다. 민석은 도연 돈으로 다른 여자를 만난 것이었고 최유진에게 명품을 사주고 비싼 식사를 하고 호텔을 갔다. 모두 도연 돈이었다. 혜진이 말했다. 이것도 증거로 제출할 거야. 재산분할 청구권 박탈 사유가 돼. 좋아. 다 털어내자.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다음 날 소장이 법원에 접수됐고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됐다. 도연은 회사에서 일하며 소식을 기다렸고 오후에 혜진에게서 접수됐어. 첫 재판은 한 달 후야. 그때까지 준비 더 할 거야. 증인 신청하고. 라는 전화가 왔다. 증인. 도연이 묻자 혜진이 설명했다. 응. 장례식 때 있던 친척들, 회사 직원들, 민석이 얼마나 가정을 방치했는지 증언받을 거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한 달. 그동안 준비해야 했다. 회사 일도 마무리하고 증인들도 만나고 마음도 다잡아야 했다. 도연은 심호흡했다. 할 수 있었고 반드시 이길 것이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친척들에게 연락했다. 외삼촌과 이모, 사촌들 모두 기꺼이 증인이 되겠다고 했다. 도연아, 당연히 도와줘야지. 민석이 너무 심했어. 장모 장례식에 안 온 사위가 어디 있어. 라는 외삼촌의 말에 이모도 붕괴하며 걱정 마. 우리가 다 증언해줄게. 라고 말했다. 도연은 고마웠다. 혼자가 아니었고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부사장이 찾아와 사장님, 필요하면 제가 증인 서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도연이 괜찮아요. 회사 일로 바쁘실 텐데. 라고 사양하자 부사장은 아닙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라며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도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고 부사장이 힘내세요, 사장님. 이라고 말하고 나간 뒤 혼자 남은 사무실은 조용했지만 도연 마음은 뜨거웠다. 이제 시작이었다. 민석과의 마지막 싸움. 도연은 질 수 없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것들을 지켜야 했고 자신의 존엄도 지켜야 했다. 도연은 일어나 창가로 가서 밤이 내린 도시를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저 불빛들처럼 도연도 빛날 것이었다. 무너지지 않고 강하게. 일주일 후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혜진이었고 목소리가 다급했다. 도연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도연이 묻자 혜진이 답했다. 민석이 SNS에서 난리 났어. 도연은 급히 민석의 SNS를 열었고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다. 부인 장모 장례식도 안 가고 바람 피운 인간. 쓰레기네. 돈도 부인 돈 쓰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누군가 민석의 행적을 폭로한 것이었다. 장례식 불참과 제주도 여행, 최유진과의 관계까지 모두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누가 올린 거야? 도연이 묻자 혜진이 답했다. 모르겠어. 익명이야? 근데 내용이 정확해. 도연은 화면을 내려다보며 민석의 과거 게시물들을 훑어봤는데 골프 사진과 여행 사진, 일상 사진마다 악플이 달려 있었다. 돈은 쓰면서 잘 놀았네.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제주도 가서 웃고 있었네. 이런 인간이 남편이라니. 도연은 복잡했다. 민석이 망가지는 게 통쾌하면서도 씁쓸했는데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자업자득이었고 민석이 자초한 일이었다. 며칠 후 최유진의 SNS도 난리가 났다. 사람들이 몰려와 유부남이랑 만난 거 몰랐어요. 남 가정 파괴하고 염치 없네. 라며 비난했고 최유진은 저는 그분이 유부남인 줄 몰랐습니다. 사업가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라는 해명 글을 올렸다. 하지만 댓글은 피해자 코스프레. 그래도 돈은 받아먹었잖아. 뻔뻔하네. 라며 차가웠고 최유진은 결국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도연은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고 민석이 쌓아온 허상들이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날 민석이 도연에게 전화했지만 도연은 받지 않았다. 도연아, 제발 전화 좀 받아. 할 말이 있어. 라는 문자가 왔지만 도연은 답장하지 않았고 다시 전화가 와서 이번엔 받았다. 뭐,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아, SNS 봤어. 누가 저런 짓을 한 거야? 나도 몰라. 근데 사실이잖아. 도연의 대답에 민석은 말을 잃었고 도연이 말을 이었다. 당신이 한 짓들이야. 감당해. 도연아, 나 이러다 죽겠어. 친구들도 다 연락 끊었어. 민석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도연은 냉정했다. 그럴 만하지. 제발 이혼 소송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민석이 애원하자 도연은 코웃음 쳤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진짜야. 내가 미쳤었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도연의 대답은 단호했다. 싫어. 도연아, 민석이 말하려 했지만 도연은 더 이상 할 말 없어. 라며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심호흡하니 손이 떨렸고 화가 났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 일주일 후 혜진에게서 도연아, 재미있는 소식 있어. 최유진이 민석한테 연락 끊었대. 라는 연락이 왔다.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묻자 혜진이 답했다. 조사하는 사람이 확인했어. 민석이 최유진한테 계속 전화했는데 다 차단당했대. 최유진은 민석이 돈 있는 줄 알고 만났거든. 알고 보니 빈털털이잖아. 이용당한 거야, 민석이. 도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은 최유진을 이용하려 했지만 결국 이용당한 건 민석이었다. 인과응보였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다. 복도에서 사장님 남편 진짜 최악이네. 맞아. 어떻게 장모님 장례식을 안 가? 사장님 불쌍해. 라는 수군거림이 들렸고 도연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귀에 들렸다. 부사장이 찾아와 사장님, 괜찮으세요? 직원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지만 도연은 미소 지으며 아니에요. 그냥 놔두세요. 어차피 사실인걸요. 라고 답했다. 부사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사장님, 힘내세요. 라고 말하고 나갔고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고 도연도 계속 나아가야 했다. 며칠 후 도연은 파주 땅을 방문했다. 오랜만이었고 넓은 땅이 펼쳐져 있었다. 어머니가 평생 지킨 땅이었고 이제 이곳에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리고 한쪽에는 장학재단도 세울 계획이었는데 어머니를 기리는 재단이자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재단. 어머니가 원하셨던 일이었다. 도연은 땅을 걸으며 바람을 느꼈다. 기분이 좋았고 새로운 시작이 느껴졌다. 핸드폰을 꺼내 혜진에게 전화하며 혜진아, 나 파주 땅에 왔어. 좋아. 여기에 어머니 이름으로 재단 만들 거야. 라고 말했다.
멋진데. 이름은 뭐로 할 거야? 혜진이 묻자 도연이 답했다. 김순자 장학재단. 어머니 이름이었고 혜진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다. 좋다. 도연아, 너 정말 멋져? 전화를 끊고 도연은 하늘을 봤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고 어머니도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실 것이었다. 도연은 중얼거렸다. 엄마, 잘 지켜보세요. 엄마가 평생 읽어온 거 헛되지 않게 할게요. 바람이 다시 불었고 따뜻했다. 다음 날 도연은 건축회사와 미팅을 했다. 공장 설계도를 검토하니 현대적인 디자인에 효율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이었고 건축 대표가 이 공장은 최신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환경 오염도 최소화합니다. 라고 설명했다. 도연은 좋습니다. 진행하시죠. 라고 답했고 미팅이 끝난 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를 펼쳤다. 매년 1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예정이었다.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 도연도 그랬으니까. 어머니 덕분에 대학을 갔고 사업을 배웠고 지금에 이르렀으니 이제 도연이 돌려줄 차례였다. 저녁이 되어 도연은 외삼촌을 만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도연아, 요즘 어때? 민석이 일로 힘들지? 라는 외삼촌의 물음에 도연은 미소 지으며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라고 답했다. 외삼촌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잘 결정했어. 네, 어머니도 찬성하셨을 거야. 라고 말하고는 도연의 손을 잡았다. 도연아, 힘내. 내가 잘 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차를 천천히 몰며 거리를 바라봤다. 연인들과 가족들, 친구들이 웃고 떠드는 평범한 일상이 펼쳐졌고 도연도 언젠가 저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다. 평범하게 웃고 편하게 살고 아마 그럴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상처가 아물면 도연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은 조용했다. 민석이 없으니 더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고 오히려 평화로웠다. 도연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내일 할 일을 생각했다. 회의와 미팅, 서류 검토, 바쁠 것이지만 괜찮았다. 일하는 게 좋았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눈을 감자 잠이 왔고 꿈을 꿨다. 어머니가 나와서 웃고 계셨고 도연아, 잘하고 있다. 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마워, 엄마. 도연은 대답했고 눈을 뜨니 아침이었다. 햇살이 들어왔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도연은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밖은 맑았고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다. 재판 당일 도연은 일찍 일어나 거울을 보며 긴장된 마음을 다잡았다. 준비는 돼 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뒤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다. 현관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고 혜진이었다. 도연아, 준비됐어? 혜진이 묻자 도연은 응, 지금 나가. 법원에서 보자. 긴장하지 마. 라는 말에 알았어. 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차에 올라 법원까지 30분을 가는 동안 도연은 라디오도 켜지 않고 조용히 운전하며 생각을 정리했다. 오늘 민석을 법정에서 마주할 것이고 그게 마지막이 될 것이다. 법원에 도착하자 혜진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포옹했다. 괜찮아. 우리가 이길 거야. 혜진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넓은 공간에 판사석과 원고석, 피고석이 보였고 도연은 원고석에 앉았다. 혜진이 옆에 앉아 도연은 심호흡을 했는데 손이 떨리고 차가웠다.
혜진이 도연의 손을 잡으며 괜찮아. 라고 말했고 그 따뜻함에 조금 진정이 됐다. 문이 열리며 민석이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다. 민석은 수척해 보였고 살이 빠진 것 같았으며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민석과 눈이 마주치자 민석은 고개를 돌렸고 도연도 시선을 거뒀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었다. 잠시 후 50대 판사가 입장하며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재판이 시작됐다.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측 주장부터 듣겠습니다. 판사의 말에 혜진이 일어나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원고 김도연은 피고 서민석과의 이혼을 청구합니다. 사유는 피고의 외도와 가정유기입니다. 혜진은 서류를 제출하며 피고는 지난 1년간 최유진이라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증거를 제출합니다. 라고 말했고 화면에 민석과 최유진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카페에서 손을 잡은 사진, 함께 여행한 사진이 떴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혜진이 말을 이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모친상 당일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내내 불참했습니다. 민석의 SNS 사진들이 화면에 나왔고 제주도 바닷가에서 웃는 모습에 법정안이 술렁이며 방청객들이 수군거렸다. 판사가 민석을 보며 피고 측 반론하시죠. 라고 말하자 민석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40대 남성이었고 피고는 원고와의 결혼 생활 20년간 가정을 지켰습니다. 원고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도 피고의 헌신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다. 도연은 어이가 없었다. 헌신이라고? 민석의 변호사가 피고는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가정을 돌봤습니다. 이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계속 말하자 혜진이 반박했다. 증거를 제출합니다. 화면이 바뀌며 가사도우미 고용계약서가 나왔고 혜진이 설명했다. 원고는 최근 3년간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피고가 가사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민석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외도 상대에게 5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이 화면에 뜨며 명품 구매와 호텔 결제, 식사 비용 모두 민석이 도연의 카드로 쓴 돈이었다. 판사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설명하시죠. 판사의 말에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나 말했다. 저는 제가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일만 하니까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했다는 말입니까? 판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민석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혜진이 증인 신청합니다. 라고 말하자 문이 열리며 외삼촌이 들어와 증인석에 섰다. 선서를 한 뒤 혜진이 물었다. 증인께서는 원고의 외삼촌이시죠? 네, 맞습니다. 외삼촌이 답하자 혜진이 이어서 물었다. 원고 모친의 장례식 때 피고를 보셨습니까?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장모 장례식에 오지 않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외삼촌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조카는 혼자 장례를 치렀습니다. 3일 내내 혼자였습니다. 라는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다. 외삼촌이 말을 이었다. 조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봤습니다.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하고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다음 증인은 이모였다. 저도 장례식에 있었습니다. 사위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세 번째 증인은 회사 부사장이었다. 사장님은 항상 혼자 모든 걸 하셨습니다. 회사 일도, 가정사도, 남편분은 퇴사 행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모두 같은 이야기였다.
민석은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도연이 혼자 모든 걸 했으며 민석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증인 신문이 끝나자 판사가 피고 측 최후 진술하시죠. 라고 말했고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나 말했다. 저는 20년을 도연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일을 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장모님 장례식에 못 간 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힘들었습니다. 민석은 울먹였지만 판사는 무표정했다. 원고 측 최후 진술하시죠. 판사의 말에 도연이 일어나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저는 20년간 참았습니다. 남편이 일하지 않아도,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저를 무시해도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정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날, 남편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흘렀다. 그날 저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는 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저도 존엄이 있습니다. 도연이 자리에 앉자 혜진이 도연의 손을 잡았고 판사가 잠시 정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퇴장했다. 30분이 지났다. 긴 시간이었고 도연은 손에 땀을 쥔 채 기다렸다. 혜진이 잘했어. 라고 속삭였고 다시 판사가 입장해 판결문을 들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 서민석은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외도 사실이 명백하고 배우자 모친상에 불참한 것은 가정유기로 판단됩니다. 민석은 고개를 떨구었고 판사가 계속 읽었다. 따라서 피고의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합니다. 민석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지만 판사는 손을 들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시오. 법정이 술렁였고 도연은 숨을 들이켰다. 이겼다. 혜진이 도연을 안으며 해냈어. 라고 말했고 도연은 기쁜 눈물이 났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이혼을 인용합니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라고 말하며 망치 소리가 울렸다. 재판이 끝났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석을 봤다. 민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모든 걸 잃은 얼굴이었고 도연은 더 이상 보지 않고 법정을 나왔다. 복도는 밝았고 햇살이 들어왔다. 혜진이 웃으며 축하해, 도연아. 라고 말했고 도연은 답했다. 고마워, 혜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못 이겼을 거야. 무슨 소리? 내가 강했어. 두 사람은 껴안았다. 외삼촌과 이모가 다가와 도연아, 잘했다. 수고했어, 우리 조카. 라고 말했고 도연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법원을 나서니 하늘이 파랗고 바람이 불어 상쾌했다. 자유로웠다. 20년 만에 느끼는 자유였다. 도연은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가 해냈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고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도연은 새로운 삶을 향해 걸었다. 6개월 후 파주의 그 땅. 어머니가 물려주신 땅에 건물이 세워졌다. 현대적인 공장 건물 옆에는 작은 건물이 하나 더 있었는데 김순자 장학재단이었다. 어머니 이름을 딴 재단이었고 오늘은 개관식 날이었다. 도연은 아침 일찍 도착해 건물 앞에 서서 감회가 새로웠다. 6개월 전만 해도 여기는 빈 땅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됐고 이 모든 게 어머니가 평생 일궈온 것의 결실이었다.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사장님, 손님들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알았어요. 준비 다 됐죠? 라고 확인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깨끗했고 벽에는 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시던 모습이었고 웃고 계셨다. 도연은 사진 앞에 서서 엄마, 오늘이에요. 엄마 이름으로 만든 재단 개관하는 날.
엄마가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속삭이며 목이 메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따뜻하게 웃고 계셨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거래처 사람들과 회사 임직원들, 친척들, 혜진도 왔고 도연아, 축하해. 라며 다가왔다. 고마워, 혜진아.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라는 도연의 말에 혜진은 무슨 소리? 내가 해낸 거야. 라며 포옹했다. 외삼촌과 이모도 왔고 외삼촌이 도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도연아, 내 어머니가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회사 부사장도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말했고 도연은 과찬이세요. 다들 도와주셔서 가능했죠. 라고 답했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고 개관식이 시작됐다. 도연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는데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입니다. 박수가 터졌고 도연은 계속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제 어머니 김순자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입니다. 도연은 어머니 사진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평생 이 땅을 지키셨습니다.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학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다.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다른 이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고 도연은 눈물을 닦았다. 개관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다. 사람들이 사장님, 정말 멋진 일 하셨어요. 본받고 싶습니다. 어머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라며 축하 인사를 건넸고 도연은 일일이 감사 인사를 했다. 혜진이 와인잔을 들고 다가와 건배하자. 고 말했고 두 잔이 부딪혔다. 도연아, 내가 정말 대단해 보여. 혜진의 말에 도연이 고마워. 라고 답하자 혜진이 근데 민석이 소식 들었어? 완전히 망했대. 친구들도 다 떠났고 일자리도 못 구하고. 라고 말했다. 도연은 복잡했지만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자업자득이었으니까. 그래. 도연이 짧게 대답하자 혜진이 최유진도 결국 다른 남자 만났대. 라고 덧붙였지만 도연은 더 이상 관심 없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중요한 건 지금이었다. 그리고 미래였다. 혜진이 웃으며 그나저나 너 요즘 행복해 보여. 라고 말했고 도연은 응, 행복해.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아. 라고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혜진의 말에 도연은 미소 지었다. 리셉션이 끝나고 도연은 혼자 재단 건물을 걸었다. 학생들이 공부할 공간, 멘토링을 받을 공간, 꿈을 키울 교실들이 여러 개 있었다. 창밖을 보니 공장 건물이 보였고 저기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돌아갈 것이었다. 모두 어머니 덕분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다. 여보세요? 김도연 대표님이신가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고 도연이 네, 맞습니다. 라고 답하자 그녀가 말했다.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개관식 기사를 봤어요. 제가 고등학생인데요. 집이 어려워서 대학을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도연은 귀 기울여 들었고 수진이 말을 이었다. 근데 장학재단 소식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신청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홈페이지에 신청서 올려놨어요. 도연의 대답에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고 도연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수진 학생, 꿈 포기하지 마세요. 꼭 이루세요. 도연이 말하자 수진이 네. 꼭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고 전화가 끊겼다.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벅찼다. 이거였다. 이게 도연이 원했던 것이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 어머니가 도연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다 떠나고 도연은 혼자 남아 재단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파주 시내가 보였고 불빛이 반짝였으며 하늘에는 별이 떴다. 도연은 난간에 기대어 바람을 느끼며 지난 1년을 돌아봤다. 어머니의 죽음과 민석의 배신, 이혼 소송. 힘든 시간이었지만 견뎌냈고 이겨냈다. 지금 도연은 자유로웠고 행복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이 생겼다. 더 많은 학생들을 돕는 것, 회사를 더 키우는 것,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는 것. 도연은 하늘을 보며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라고 속삭였고 별이 반짝였다.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하고 있다고, 계속 그렇게 하라고. 도연은 미소 지었다. 옥상을 내려와 차에 올라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를 켜니 경쾌한 음악이 흘렀고 도연은 따라 불렀다. 오랜만에 노래를 불렀는데 기분이 좋았다. 집에 도착했다. 이제 이 집도 온전히 도연 것이었고 민석의 흔적은 모두 지워졌다. 새 가구를 들이고 새 커튼을 달았으며 새 출발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켜니 거실은 따뜻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장학금 신청서가 벌써 20통 넘게 와 있었고 하나씩 읽었다. 간절한 사연들이었다.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학생들, 꿈이 있는데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 도연은 하나하나 꼼꼼히 읽으며 모두 도와주고 싶었다. 할 수 있는 만큼 도울 것이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다. 늦었지만 피곤하지 않았고 오히려 에너지가 넘쳤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내일 할 일을 생각했다. 회사 회의와 재단 업무, 공장 점검. 바쁠 것이지만 행복할 것이다. 도연은 눈을 감자 잠이 왔고 편안한 잠이었다. 꿈을 꿨다. 어머니가 나와서 손을 잡아주시며 도연아, 수고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고 말씀하셨다. 따뜻했다. 네, 엄마. 행복하게 살게요. 도연이 대답하자 어머니는 미소 지으시며 천천히 사라지셨다. 도연은 손을 뻗었지만 어머니는 이미 멀리 계셨다. 눈을 뜨니 아침이었다. 햇살이 가득했고 새들이 지저귀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도연은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세상은 밝았고 아름다웠으며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다. 도연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와 출근길을 걸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며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도연도 그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당당했고 자유로웠고 행복했다.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사장님, 안녕하세요. 라며 인사했고 도연은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는데 오늘도 할 일이 많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도연은 준비가 돼 있었고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었다. 혼자서도 함께라면 더욱. 창밖을 보니 하늘은 끝없이 넓었고 도연의 미래처럼 가능성으로 가득했다. 도연은 미소 지으며 일을 시작했다. 새로운 인생을.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거짓은 무너진다. 가정과 성실을 지키는 자에게 언젠가 정의는 돌아온다. 도연은 증명했다. 포기하지 않는 자는 결국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